저는 자율주택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ASD&D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로 있는 구준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얼마 전부터 많이 아시는 것처럼 자율주택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자율주택정비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이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인데, 내용을 보면 사실 그 실무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위법인 도정법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법 해석이라고 하는 것도 참 어렵고, 그리고 각 기관이라든지 또 많은 유튜브님들께서 자율주택정비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법 해석 중심의 내용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 크게 좀 도움이 못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겪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설계를 진행했으며, 그리고 어떻게 인허가를 받았고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려고 했고요. 저희들의 이러한 그 영상이 여러분들이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보다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영상을 앞으로 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첫 번째 시간이니까 저희가 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방식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취득해서 가지고 보유하고 있었던 토지는 상업용지였습니다. 상업용지였고, 전체 대지가 한 500여 평 정도 되는 사업부지였습니다. 이 사업부지에 그냥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건축해서 분양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그 현지 이 시장의 조건이라든지 상황을 봤을 때, 이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 더 좀 좋은 방향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럼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했을 때 좋은 점이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할 경우 내가 다 대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옆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어떤 협정, 그것을 이제 건축협정이라고 하죠. 그 책이라든지 다른 그 영상에서 보면 건축협정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뭐가 좋으냐? 결국에는 내가 어떤 무엇을 개발하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는 내가 다 토지를 매입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건축 특례는 그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솔직하게 저도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크게 그렇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크게 있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하면 사업비 조달에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감정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세히 설명을 했겠지만, 조건에 해당될 경우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허그의 정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좀 적당한 방법이다라고 저희는 좀 자체적으로 판단했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짧게 얘기 드린 부분에서도 사실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건축 협정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설명이 쉬운 설명이죠.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내 가족하고도 이렇게 마음이 잘 맞지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잘 모르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다 맞을 수 있겠는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자율주택정비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옆에 분들하고 동의가 되지 않아서 못한 경우들을 저희는 많이 봐왔습니다. 저희한테 어떤 의뢰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지만 이런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근데 그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서류를 꾸미고 어떠한 그러한 그 합의에 대한 절차와 방법 이런 것을 가져갈 거냐라는 것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업에 대해서 건축주분들이 처음부터 어떤 방법과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 절차와 방법대로 어떻게 돈이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이것들을 알아야 옆에 사람하고 협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아신다라고 하면 옆에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건축 특례에 대한 얘기를 아까 잠깐 했었는데요. 너무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부분의 토지가 좁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아마 가장 큰 문제일 텐데, 그 법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근 주차장을 사용하기로 협약한 경우에 그 협약한 주차 대수만큼 줄일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동의지만 그 비용 또한 그게 그러면 공짜로 되느냐?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신 공짜가 아니에요. 주차 한 대당 지자체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상당한 금액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건축 특례에 대해서도 뭐 이게 관리지역인 경우와 아닌 경우,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다 달리 적용이 되니까 앞으로 이 영상을 보시면서 건축에 대한 특례를 어떻게 적용받고 어떻게 건축 인허가 부분을 풀어갔는지에 대해서 더 좀 이야기를 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린 뭐 정부의 정책자금, 정부 정책자금 해설, 뭐 국토교통부라든지 허그라든지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어떤 경우 어떻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그거 보고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저는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허그에 수차례 미팅도 했고 뭐 했었지만 이것이 거기에 써 있는 것처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50%만큼을 어느 정도 금리로 해주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 까다롭고요. 그 까다롭고 그 까다로운 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저희의 그런 시행착오라든지 협의해왔었던 과정,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쭉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저희가 그러면 이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지역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에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즉 성립 요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